당장 무릎 꿇고 내 아들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오늘부로 넌 이 집 며느리도 뭣도 아니야!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할 테니 빈손으로 쫓겨날 줄 알아! 시동생에게 30억 상당의 집 세 채를 모두 넘겨주겠다는 시아버지의 폭탄 선언. 남편은 그저 침묵했고 저는 피땀으로 마련한 우리 집까지 빼앗기는 상황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그 무기력함은 탐욕스러운 시댁 식구들을 빈털터리 빚더미에 앉히기 위한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던지려 했지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윤아, 딱 하루만, 오늘 밤만 나를 믿어줘. 저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완벽한 계획이 있어. 남편의 소름 돋는 복수극. 그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희 평안한 노년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에 늦겨울에 칼바람이 불어오던 날이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겨울의 끝자락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강남구의 넓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3층짜리 번듯한 단독주택은 그날따라 유난히 밝은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 박진태 시아버지와 김미숙 시어머니가 사시는 집이었죠. 그날 저녁 식사는 예정에 없던 갑작스러운 호출이었습니다. 남편 준서와 제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신품종 개발 연구 자료를 막 마무리하고 있을 때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위험 있고 단호한 목소리로 오늘 저녁 반드시 집으로 와서 식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선포해야 한다고요. 저는 맏며느리로서 서둘러 책상을 정리하고 퇴근길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들러 싱싱한 자연산 광어와 갈비찜용 소고기를 사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박씨 집안에 시집 온 지 5년, 저는 맏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며 시부모님 말씀에 반번도 토를 단 적이 없었습니다. 2시간 동안 꼼짝없이 주방에 서서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매캐한 연기에 눈이 따가웠지만 마음속으로는 혹시 집안에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 기대했습니다. 정성껏 차린 저녁상이 푸짐하게 차려지고 차가운 공기 속으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상석에 위엄있게 앉아 계셨습니다. 올해 60이 넘으신 시아버지는 고위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으로 성격이 매우 가부장적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곁에서 연신 맞은편에 앉은 막내 아들만 쳐다보고 계셨죠. 남편의 동생인 시동생 박준혁, 28살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철없는 아이 같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부동산 중개인을 한다, 카페를 차린다, 말만 번지르르 했지 결국 손해만 보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은 그 순간에도 준혁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반찬을 집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인삼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와 나무 식탁에 부딪히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지자 모두가 수저를 멈췄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두 손을 단정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아들들을 훑어본 후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부를 부른 것은 당신들이 아직 정신이 맑을 때 재산 분배 문제를 정리해 훗날 형제간의 불화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드디어 부모님께서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도 관악구의 15평짜리 낡은 빌라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부모님께서 약간의 자본이라도 보태주시면 대출을 좀 더 받아 작은 아파트라도 장만해 안정적인 삶을 꾸리고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시아버지의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또렷한 목소리로 집안의 모든 재산인 집 세 채 전부를 막내 아들 준혁에게 상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집 세 채. 시부모님이 임대 수입을 받고 있는 상가 건물 한 채, 지금 살고 계시는 강남의 단독주택 한 채, 그리고 너무나도 억울하게도 나머지 한 채는 바로 저희 부부의 평생 노력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저는 귀가 먹먹해지고 심장이 터져나갈 듯이 뛰었습니다.
그 세 번째 집은 저희 부부의 피와 땀 밤샘 프로젝트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예금을 쏟아부었고 심지어 제가 친정어머니께 받은 예물금까지 팔아 그 집을 샀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노후에 편안하고 조용한 곳에서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명의는 시아버지 앞으로 해두었습니다. 남편이 그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장남으로서 효도하는 길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을 믿었고 가족의 정을 믿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내세운 이유는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부부는 둘 다 뛰어난 연구원이고 대기업 연구소에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니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준혁은 직업도 불안정하고 아직 결혼도 못했으니 든든한 자산이 있어야 장가도 가고 대를 이을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심지어 형과 형수는 동생을 위해 너그럽게 양보하고 보살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맞장구를 쳤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가장 좋은 갈비찜 한 점을 준혁의 밥그릇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맏아들이랑 맏며느리는 속이 깊어서 동생이랑 사소한 걸로 다투지 않을 거야. 재산이 누구 손에 들어가든 다 한 가족인데 우리 준혁이가 잘 돼야 나중에 조상님 제사도 잘 모시지 않겠니? 그 말을 들은 준혁은 그저 입꼬리를 올리며 의기양양하게 웃을 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 불공평한 편애는 제가 시집온 첫날부터 존재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이고 잔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부부가 피땀 흘려 산 집이 이렇게 쉽게 빼앗겨 게으른 백수에게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분을 억지로 누르며 붉어진 눈으로 곁에 앉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우리 작은 가정을 위해 공정한 한마디를 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 시선은 남편 준서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이 부당한 순간에 저는 남편이 지난 5년간 함께 고생한 아내를 위해 우리의 노동의 결실을 지켜주리라 믿었습니다. 준서는 장남이었고 집안에서 그의 발언권은 항상 존중받았습니다. 그가 나서서 세 번째 집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부모님께 상기시켜 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아직 월세방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만 한다면 부모님도 다시 생각해 보시거나 최소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모든 것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간절한 기대와는 달리 준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지도 5년 동안 곁을 지킨 아내의 고통스러운 눈빛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젓가락을 들어 소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마치 방금 시아버지의 재산 강탈 선언이 날씨 이야기라도 되는 것처럼요. 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식탁 위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1초가 바늘이 되어 제 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음식을 삼키고 가볍게 밥그릇을 내려놓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낮고 몸이 건조하며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님 결정이 그렇다면 따라야죠. 부모님께서 기쁘시고 집안이 화목하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준혁이 일은 저희 일이기도 하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남편의 말은 제 뺨을 후려치는 얼음물 같았습니다.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남편이라 부르는 이 남자, 동고동락을 함께한 이 남자가 제 손으로 아내의 노력을 다른 사람에게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처음의 침묵도 끔찍했지만 방금의 동의는 수천 배는 더 잔인했습니다. 그는 부모님 눈에 효자 아들로 남는 길을 택했고 동시에 자신의 작은 가정에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아들의 말을 듣고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눈웃음을 치며 준서가 집안의 대의를 아는 책임감 있는 형이라고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준혁에게는 나중에 형과 형수에게 감사해야 한다며 밥 한 술 먹더라도 그들의 양보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준혁은 그제야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고 입을 오물거리며 비웃었습니다. 형은 돈 많잖아. 이 집 몇 채는 형수랑 형한테는 푼돈이지 뭐. 그냥 나 사업자금 대준 셈쳐. 나중에 성공해서 10배로 갚아줄게.
그들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말들이 식탁 위를 떠다니는 것만 같아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들은 화목하고 서로를 아끼는 가족연극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저희 부부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절약하며 사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준서는 연구직이었고 저 또한 밤낮으로 실험실에 있었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희는 수많은 외부 프로젝트를 맡고 밤을 새워 전문 서적을 번역하며 추가 수입을 벌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코트는 소매가 닳았고 남편의 구두는 굽이 달아빠졌지만 바꾸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양가 부모님을 풍족하게 모시기 위한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경멸과 노골적인 착취뿐이었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으며 가끔 어머니와 동생에게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그의 평온함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뼈아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가족은 부모님과 남동생 뿐이었습니다. 법적인 아내인 저는 그저 그 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버는 동반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아내의 피땀을 짓밟으면서까지 거짓된 효자의 껍데기를 지키려 했습니다. 남편의 침묵과 고갯짓은 제 안의 마지막 희망의 끈을 끊어버렸고 따뜻했던 저녁 식사는 제가 공들여 쌓아온 결혼 생활에 대한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이제 질식할 듯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 그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귀를 찢는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준혁이 그 셋째의 집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신나게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의 인맥을 이용해 농자재 유통회사를 차리라며 상가 건물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위험하게 사업하지 말고 그냥 임대를 줘서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받는 게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말은 마치 저희의 재산이 하늘에서 떨어진 공짜 물건인 양 가벼웠습니다. 저는 조각상처럼 굳어앉아 손가락 마디가 하얘지도록 식탁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마침내 둑을 무너뜨리는 홍수처럼 끌어올랐습니다. 차를 애는 듯한 겨울밤,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담요를 두른 채 컴퓨터 앞에서 번역을 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친정에 갔을 때 깡마른 딸이 안쓰럽다며 친정어머니가 쥐어주신 용돈을 받아 시부모님 영양제를 사드렸던 기억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기억들이 제 어리석음과 맹목적인 인내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준혁이 제 쪽을 힐끗 보더니 어두워진 제 얼굴을 보고는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설마 동생한테 집 주는 게 아까워서 그래요? 박씨 집안 며느리가 됐으면 재산도 다 박씨 집안 거지. 시동생한테 찌찌하게 굴면 소문 안 좋아요. 준혁의 말은 화약통에 불을 던진 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며 저를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사람이 좀 넓게 살아야지. 며느리는 시집 왔으면 시댁을 따라야 하는 거야.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족들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 집은 며느리가 부모님 결정에 불만 표하는 그런 법도 없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노골적인 모욕을 단 1초도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식탁 모서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고 그 젓가락을 식탁 위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탕 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리며 그릇들이 흔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띠섰습니다. 식탁에 있던 네 사람 모두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벌떡 일어나 의자를 뒤로 밀치자 타일 바닥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본 뒤 시어머니와 준혁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걸로 충분합니다. 배불리 먹었으니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반항에 시아버지는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분노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세게 치며 벌떡 일어나 제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집에서 뭘 배우고 자랐길래 시부모 앞에서 그따위 태도를 보여. 그는 소리쳤습니다.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누구에게 주든 자신의 권리이며 제가 이 집에서 그런 태도를 보일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저속한 욕설은 더 이상 저를 두렵게 하거나 상처 주지 못했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변명하지도 대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성과 공정함이 없는 사람들과 다투는 것은 제 가치를 떨어뜨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옷걸이로 걸어가 낡은 코트와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남편 쪽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서울의 차가운 밤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로는 시아버지의 욕설과 제가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의 비겁함만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제 얼굴을 때렸지만 날씨의 추위는 제 마음속을 뒤덮은 혹한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텅 빈 골목길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울퉁불퉁한 아스팔트 위로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제 발은 기계처럼 움직였고 머릿속은 텅 비어 바람소리와 시댁 식구들의 모욕적인 말들만이 윙윙거렸습니다. 골목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커다란 손이 제 팔을 잡아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길가에 주차된 낡은 차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가 연구소에 출퇴근하기 위해 할부로 산 차였습니다. 그는 조수석 문을 열어 저를 밀어넣고 재빨리 운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문이 쾅 닫히자 우리는 좁고 답답하며 긴장감 넘치는 공간에 갇혔습니다. 남편은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켰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퍼졌지만 우리 사이의 냉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를 몰아 작은 골목을 빠져나와 늦은 밤 한산해진 도로에 합류했습니다. 한참 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차의 엔진 소리만이 종말을 향해 가는 결혼 생활의 흐느낌처럼 들렸습니다. 이 죽음 같은 침묵을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면서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나를 당신 아내라고 생각하긴 해? 시부모님이 우리 노동의 결실을 대놓고 뺏어가는데 어떻게 고개 쳐받고 밥만 먹으면서 그렇게 굴욕적으로 동의할 수 있었어? 당신이 당신 가족의 탐욕에 동조해서 바로 당신 아내의 피땀을 짓밟고 있다는 건 알아? 남편은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응시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소란 좀 피우지 마. 부모님 연세도 많으신데 얼마나 더 사신다고 그렇게 싸우고 계산해야겠어. 재산을 준혁이한테 줘도 결국 한 가족이잖아. 내가 장남인데 째째하게 굴 수 없어. 효도는 해야지. 효도? 다시 또 효도?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맹목적인 효도의 정의에 대해 신랄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28살이나 된 멀쩡하지만 게으른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우리 부부의 재산을 빼앗기는 게 효도냐고. 아내가 시댁 식구들에게 온갖 경멸과 모욕을 당하는데도 한마디 변호도 못하는 게 효도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책임감은 어디에 있냐고? 아니면 그저 부모님의 착한 아들 역할만 하고 싶은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연애하던 시절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때 그는 어떤 풍파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시댁이 될 거라는 친구들의 충고도 무시하고 오직 그의 인격과 사랑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가족들의 잔인한 착취를 묵인했고 저를 돈 버는 기계로 전락시켰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의 그의 긴 침묵은 피 흘리는 제 심장을 도려내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그는 변명할 말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길을 따라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치며 그의 각진 그러나 영혼 없는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며 눈물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늘 밤 남편의 침묵은 그에 대한 제 마지막 존중마저 앗아갔고 우리 결혼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차는 관악구에 있는 5층짜리 낡은 빌라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결혼 후 5년 동안 저희가 월세로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래고 벗겨진 벽, 어둡고 축축한 시멘트 계단에서는 생활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 초라한 풍경은
시부모님이 막내 아들에게 호기롭게 넘겨준 수십억 원짜리 집 세 채와 비교되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서둘러 계단을 올랐습니다. 제 뒤를 말없이 따라오는 남편을 무시한 채 문을 열고 15평 남짓한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집안의 가구는 지극히 단출했습니다. 값싼 합판으로 만든 테이블 세트, 구형 텔레비전, 그리고 농업 연구 자료로 어지러운 작업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소파 위에 핸드백을 내던졌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당혹스럽고 지친 표정으로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공간은 고요했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마지막 억제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전례 없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흐느끼며 고통과 분노로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집안의 낡은 물건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눈에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안 보여? 결혼 5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 남들은 결혼하면 예쁜 옷도 사고 여행도 가는데 나는 어땠어? 3년 전에 산 정장 몇 벌로 돌려 입고 비싼 화장품은 사볼 엄두도 못 냈어. 퇴근하면 바로 주방으로 달려가고 밤에는 눈이 빠져라 자료 번역하고 보고서 쓰면서 돈 벌었어. 저는 우리가 아껴 모은 돈, 명절 보너스, 프로젝트 성과금, 심지어 제가 결혼 예물로 받은 금을 판 돈까지 모두 모아 시댁의 크고 작은 일에 썼던 것을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그 정점은 바로 그 세 번째 집을 사는데 들어간 막대한 돈이었습니다. 우리는 기한전에 대출금을 갚기 위해 몇 달 동안 라면만 먹으며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한 이유는 그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어깨 펼 수 있도록 효도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받은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저를 외부인, 식객 취급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현금 인출기로 여겼습니다. 돈이 필요할 땐 달콤한 말로 저를 구슬렸고 이익을 챙긴 후에는 저를 가족에게서 밀어내고 제 피땀을 기생충 같은 아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은 시댁이 아닌 바로 제 곁에 누웠던 남편에게서 왔습니다. 그의 비겁함과 나약함이 그들이 제 모든 것을 빼앗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며 눈물로 흠뻑 젖은 얼굴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무 지쳤다고. 이 유독한 가족을 하루도 더 감당할 수 없다고. 제 희생은 무의미해졌고 제 사랑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선언했습니다. 당신이 효자 아들과 위대한 형이 되기로 선택했다면 그 가족들 끌어안고 잘 살아.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돌려줄게. 더 이상 박씨 집안의 현금 인출기 노릇은 안 할 거야. 방은 무섭도록 조용해졌습니다. 제 울음소리만이 차가운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저는 기진맥진한 채로 이 비극적인 결혼의 끝을 기다렸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뿌리 깊이 박힌 균열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가정을 파괴한 남자의 뒤늦은 후에 어린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관악구의 낡은 빌라. 그 좁은 거실은 산산조각 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분노를 쏟아낸 후에 제 거친 숨소리만이 고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집 중앙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가는 쓰라렸고 억울한 눈물은 여전히 야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씨 집안 며느리로 살아온 5년간의 억압, 돈 버는 도구로 취급당했던 모든 모욕을 남편의 얼굴에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그가 화를 내거나 늘 그랬던 것처럼 그 형편없는 가족을 변호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는 마치 천근의 바위를 짊어진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소리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제 바로 앞에서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저는 깜짝 놀라 한 걸음 물러서다 하마터면 탁자다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래로 이토록 자존심 강한 남자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밭에서 뒹굴며 굳은 살이 박인 그의 크고 투박한 손이 뻗어와
제 두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바지천을 뚫고 느껴졌습니다. 그는 목이 맨 목소리로 힘들지만 단호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서윤아, 이제 그만 울어.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못했어. 그는 제가 지난 5년간 겪었던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밤을 새워가며 키보드를 두드리던 모습, 맛있는 음식을 참고 부모님과 동생에게 양보하던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겪은 극심한 불공정을 방치한 것에 대해 모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무릎 아래에 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말은 애처롭게 들렸지만 제 안의 상처는 너무나 커서 몇 마디 사과로 쉽게 아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떼어내려 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우리 사이에 이런 심파극은 필요 없어. 저는 그가 세 채의 집을 준혁에게 넘기는데 동의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 부부의 피땀을 짓밟은 것은 바로 그였다고. 이제 와서 무릎 꿇고 운다고 해서 그 잔인한 현실이 바뀌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턱에는 핏줄이 설 정도로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놓지 않고 오히려 더 꽉 쥐며 진지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줘. 그는 맹세하듯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제가 어떤 불이익이나 억울함도 겪게 하지 않겠다고,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지만 지금은 제가 절대적으로 침묵하고 자신에게 협조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기이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맹세는 좁은 공간을 울리며 제 마음속에 파고들었습니다. 항상 효도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던 남편이 이제는 가족 앞에서 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나 회피가 없었습니다. 대신 무섭도록 날카롭고 결단력 있는 빛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엄청난 계획을 꾸미고 있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가 저를 안고 있도록 내버려둔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팔에서 전해오는 온기가 추위와 분노로 떨고 있는 제 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제 모든 청춘을 바쳐 사랑하고 함께한 남자를 진심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상처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제 안의 믿음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제 인내심은 바닥났다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가 말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고 싶어서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일어나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낡은 빌라의 어둠 속에서 우리 부부는 서로를 아는 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씨 집안의 거짓된 질서를 쓸어버릴 폭풍이었습니다. 관악구의 낡은 빌라에서의 밤은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창밖의 벌레 소리와 겨울바람이 창틈을 스치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벽을 향해 누워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은 터질 듯 팽팽했습니다. 어젯밤 남편의 맹세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는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 걸까? 왜 그렇게 쉽게 재산을 포기한 뒤 집에 와서는 저에게 믿어달라고 했을까? 수십 개의 질문이 저를 둘러쌌고 피땀으로 일군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갔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 옆에 누운 남편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거운 한숨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우리 둘은 아무 말 없이 동쪽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깨질 듯한 두통과 대한 눈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힘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씻고 낡은 스쿠터를 끌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출근 조심하고 저녁은 내가 해놓을게. 남편의 말에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복잡한 출근길 인파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침의 차가운 공기는 저를 깨우기보다 오히려 기분을 더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치
이익 다툼과 위태로운 결혼 생활에 지친 유령처럼 느껴졌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해 연구실로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들뜬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팀장인 화연 언니가 제 손을 끌고 커피 머신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흥분한 얼굴로 위에서 내려온 엄청난 소식을 들었냐고 속삭였습니다. 제가 어젯밤 집안일 때문에 내부 공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자 그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눈을 빛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가급 초대형 프로젝트를 승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제주도의 최첨단 스마트팜 농업복합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정부의 특별한 관심 아래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어 제주도를 관광의 섬뿐만 아니라 국제표준의 청정농업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핵심 전문가와 최고의 연구원들을 파견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고요. 화연 언니는 이것이 천재이루의 승진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파견되는 전문가의 연봉은 현재 3배에 달하고 해변 근처의 고급 아파트까지 제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조건은 3년에서 5년간 프로젝트에 전념해야 되며 거의 완벽하게 남쪽 섬에 상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지는 듯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3년에서 5년, 서울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새로운 땅, 계산적이고 실리적인 시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제 머릿속은 대담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우리 부부가 이 프로젝트에 선발된다면 우리는 시부모님의 억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모욕적인 말을 듣지 않아도 되고 맹목적인 효도를 강요받지 않아도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벼랑 끝에선 우리 결혼 생활의 완벽한 탈출구가 아닐까요? 그날 오전 내내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승진 소식이 머릿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어젯밤 남편의 단호한 눈빛과 의미심장한 맹세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 지난 몇 년간 우리 부부의 뛰어난 연구 실적을 고려하면 연구소장님이 우리를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컸습니다. 어두운 제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집에 가서 남편에게 명확히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만약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저와 함께 남쪽으로 떠나는데 동의한다면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끝까지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족을 떠나지 못해 거절한다면 저 역시 제 운명에 대한 답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오후에 짧은 햇살이 고층 빌딩 뒤로 사라지고 매서운 추위가 서울의 골목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려고 시장에 들러 돼지고기와 채소를 샀습니다. 빌라의 어두운 계단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명품으로 보이는 번쩍이는 가죽 재킷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우리 집 문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준혁이었습니다. 방금 수십억 원짜리 집 3채를 상속받은 그 귀한 분이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우리 집 앞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장바구니를 들고 올라오는 것을 보자 준혁은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던져 구둣발로 비벼 껐습니다.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인사 한마디 없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형수, 퇴근이 늦네요. 공무원 월급 쥐꼬리만 한데 고생이 많네.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는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대꾸 없이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일부러 팔을 벌려 자물쇠를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비켜달라고 할 말이 있으면 형이 오면 하라고 했습니다. 준혁은 피식 웃으며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가 내뱉는 파렴치한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형님 부부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큰 사업 이야기를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세 채의 집 명의를 자신에게 모두 이전했고 법적 절차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집주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과 집을 개조해서 농자재 쇼룸을 열렸는데 수리비와 초기 상품 구매 비용을 계산해보니 대략 3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쥔 채 그 자리에 못 박혔습니다. 준혁은 계속해서 뻔뻔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형은 장남이고 돈도 잘 벌고 연구소에 인맥도 많지 않냐고 부모님이 동생에게 재산을 주셨으니
형과 형수는 동생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부부에게 당장 예금 통장에서 3억 원을 꺼내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리는 것이라고 했지만 사업이 잘 돼서 여유가 생기면 갚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형과 형수가 동생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지분 투자를 한 셈 치자고요. 준혁의 뻔뻔함에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방금 형 부부의 노동력을 강탈한 자가 이제는 이 누추한 월세방까지 찾아와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예금까지 뜯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3억 원은 제가 아이를 낳기 위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아프거나 위급할 때를 대비한 비상금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피와 눈물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충 같은 자의 눈에는 그 돈이 마치 형과 형수가 가족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반드시 바쳐야 하는 푼돈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준혁의 뻔뻔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위장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인간의 탐욕은 모든 도덕과 윤리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우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우리의 재산을 마르지 않는 금광처럼 생각했습니다. 문 앞에서 어젯밤부터 억눌러왔던 분노가 다시 한번 격렬하게 폭발했습니다. 저는 이 파렴치한 자의 얼굴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독한 말을 퍼부을 준비를 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자 저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더러운 시멘트 바닥 위로 채소가 흩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혁의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이 파렴치한 기생충 같은 놈, 28살이나 먹었으면 제대로 일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식구들 피나 빨아먹으려고 해? 저는 그의 위선을 까발렸습니다. 그 셋째의 집은 형과 형수의 피땀으로 산 도둑질한 물건인데 그걸 삼키고도 목이 매지 않냐고 이제 와서 3억 원을 더 달라고 할 수 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제 돈은 제 미래를 위해 쓰는 것이지 당신 같은 게으른 폐기물에 밑빠진 독에 붓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게 정면으로 욕을 먹자 준혁의 뻔뻔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저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평소 숨겨왔던 건달 같은 본성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저를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를 독하고 째째한 여자, 감히 시동생을 가르치려 드는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가장 모욕적인 말로 저를 짓밟았습니다. 당신도 결국 남의 집 여자 아니야? 박씨 집안 며느리랍시고 들어왔지만 본질은 우리 부모님 관대함에 빌붙어 사는 식객일 뿐이라고. 이 집에서 당신 목소리는 내 발톱의 때만큼도 못해. 박씨 집안 재산은 박씨가 누리는 거고 당신은 입 닥치고 있으란 말이야. 식객이라는 두 단어가 피 흘리는 제 심장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이 집안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눈에 저는 영원히 남이었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식객에 불과했습니다. 말다툼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계단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서류 가방을 든 채 지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남편을 보자 저는 그가 동생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모욕당하는 아내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남편은 또다시 저를 처참하게 실망시켰습니다. 그는 저와 준혁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그 버릇없는 놈의 뺨을 때리거나 최소한 사과하라고 호통치기는커녕 오히려 준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준혁아, 진정해. 집안 식구끼리 큰 소리 내면 이웃들 보기 부끄럽다. 그는 준혁에게 일단 집에 가서 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3억 원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으니 오늘 밤 생각해보고 내일 부모님과 동생에게 공식적인 답변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형의 말을 들은 준혁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저를 도발적인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옷을 툭툭 털고 거만하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내일 돈 준비 안 되면 형제고 뭐고 없는 줄 알아. 라는 협박을 잊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사라지자 남편은 저를 돌아보며 제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벽으로 물러섰습니다. 제 인내심은 공식적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그가 내일 답을 주겠다고 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 남은 예금을 그들에게 넘겨줄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내를 식객이라 부른 자를 용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스쳐 지나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옷장을 활짝 열었습니다. 침대 밑에서 낡은 캐리어를 꺼내 매트리스 위로 던지고 미친 듯이 옷과 개인 물품들을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따라 들어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미친 짓이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그 효도 연극, 이제 지긋지긋해.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는 비겁한 남자랑 더는 못 살아. 우리 여기서 끝내. 저는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내일 아침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재산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다른 곳에 가서 식객 노릇을 할 테니 이 무대는 당신 가족끼리 마음껏 쓰라고 했습니다. 캐리어 지퍼가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한때 부부였던 우리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캐리어 옆에서 남편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갑자기 핸드백에서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평소에는 평범하게 들리던 기본 벨소리가 이 순간에는 마치 경보음처럼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소파 위에 던져진 핸드폰 화면에는 시아버지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유독한 가족과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리려고 전원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남편이 재빨리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는 바로 전화를 받지 않고 스피커폰 모드로 전환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눈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팔짱을 낀 채 다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신호음이 끊기자마자 시아버지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서두 없이 제 머리 위로 우박처럼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준혁이가 집에 와서 울고불고 난린데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준혁이가 와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돈을 빌려주기는커녕 형수가 문 앞에서 자기를 기생충, 쓸모없는 놈이라고 욕하고 쫓아내려 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그의 뼛속 깊이 박힌 독재적인 가부장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제 출신을 비하하며 우리 집안이 복이 없어 당신 같은 막대 먹은 며느리를 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잘못을 제 탓으로 돌리며 제가 가족을 이간질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박씨 집안 재산, 박씨 집안일에 다른 성을 가진 며느리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협박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치 왕이 하인에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당장 짐을 챙겨 오늘 밤 택시를 타고 강남 집으로 오라고.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시동생에게 무례하게 군죄를 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멸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만약 1시간 내로 집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당장 이혼 서류를 쓰게 해서 저를 빈손으로 쫓아내겠다고 했습니다. 박씨 집안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고, 아들을 이혼시키고 며느리와 연을 끊을지언정 집안의 위험이 짓밟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악랄한 말들은 제 안에 남아있던 어른에 대한 마지막 존중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핏기 없는 얼굴로 그 핸드폰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얼어붙어 극심한 경멸로 변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착한 며느리가 되려는 노력이 제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비참한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전화가 뚝 끊기고 정적 속에서 신호음만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숙여 마지막 남은 코트를 캐리어에 쑤셔 넣고 단호하게 지퍼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내를 모욕하는 전 과정을 지켜본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원망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욕은 모든 것을 끝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죽어버린 결혼 생활과 가족의 폭력 앞에 침묵하는 남편을 뒤로 한 채 문 밖으로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핸드폰은 유리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지만 시아버지의 악독한 욕설의 여우는 여전히 좁은 월세방의 숨막히는 공간에 칼날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벌린 캐리어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 복잡한 심경처럼 어지럽게 쑤셔 넣어진 옷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목구멍까지 차오른 모욕감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캐리어 지퍼를 잠갔습니다. 금속이 마찰하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는 제가 지난 5년간 애써 지켜온 얄팍한 가족의 정을 끊어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창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에 얼굴에 반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또다시 익숙한 노래를 시작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저를 달래며 인내하라고 하거나 최악의 경우 소리를 지르며 동생에게 사과하러 가자고 강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의 나약함에 맞서 싸울 준비, 당장 이혼 서류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남편은 단 한마디도 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옷걸이로 다가가 바람막이를 입었습니다. 그의 동작은 매우 느리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와 무거운 캐리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 같은 회피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깊은 눈에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비밀스러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오라고 하셨으니 가야지. 그의 짧은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아채며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 집에 가서 준혁 같은 무식한 놈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효자 아들이나 관대한 형 노릇을 하고 싶으면 혼자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밤 밖에서 자고 내일 아침 법원에 이혼 서류를 낼 것이며 이 굴욕을 단 1초도 더 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캐리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손으로 분노에 떨고 있는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기운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매우 진지하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어젯밤의 맹세를 상기시키며 내가 한 말을 기억해. 마지막 기회를 주고 나를 절대적으로 믿어줘 라고 했습니다. 그는 오늘 밤 집에 가는 것이 제가 무릎을 꿇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악연을 완전히 끝내기 위함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제게 명예를 걸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그와 함께 가주기만 한다면 오늘 밤 이후에 제가 우리 결혼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단호한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내의 직감이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더 이상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약한 남편이 아니라고. 그의 머릿속에는 매우 대담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속임수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폭풍 전야의 고요함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호기심과 희미하게 남은 부부의 정이 분노를 이겼습니다. 저는 캐리어에서 손을 떼고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장서 당신이 무슨 연극을 하는지 따라가서 볼 테니.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캐리어를 들고 어두운 복도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빌라의 차가운 시멘트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에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저는 옷깃을 여며야 했습니다. 남편은 낡은 차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캐리어를 뒷좌석에 실은 뒤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어두운 밤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차는 시동이 걸리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관악구의 시끄러운 거리를 떠나 강남구를 향해 똑바로 나아갔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는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와 제 심장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길은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길 같았습니다. 우리 결혼과 시댁과의 관계에 대한 판결이 곧 내려질 곳이었습니다. 차는 강남의 익숙한 넓은 골목으로 들어서 시부모님 집 대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굳게 닫혀있을 철문이 마치 들어오는 모든 것을 삼키려는 듯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환한 형광등 불빛이 마당까지 비쳐 바닥 타일 하나하나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 찬바람이 불어와 몸을 떨게 했습니다. 날씨의 냉기가
제 마음속의 냉기와 공명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캐리어를 들고 앞장섰고 저는 그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익숙한 마당으로 들어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제게 씁쓸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장을 봐와 시댁 식구들을 위해 잔치를 벌였고 명절마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재판을 기다리는 죄인의 심정으로 이 집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용과 봉황이 정교하게 조각된 값비싼 원목 가구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 제가 프로젝트 보너스를 털어 시아버지의 체면을 세워드리기 위해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그 가장 권위 있는 자리에 시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썹은 험악하게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죄인이 발 아래 엎드리기를 기다리는 재판관 같았습니다. 시아버지 옆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녀는 저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훑어보며 비웃음 가득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것은 맞은편 긴 소파에 앉아있는 시동생, 준혁이었습니다. 그는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을 보다가 가끔 저를 도발적인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완전한 승리를 거둔 자의 희열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압력 아래 형과 형수가 결국 돈을 바치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너무나 조용하고 무거워서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시아버지는 찻잔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저를 노려보며 권위적이고 거만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 죄를 알겠느냐? 집에 왔으면은 어서 무릎 꿇고 동생에게 사과하지 않고 뭘 하고 서 있어. 그는 제가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 오늘 밤 당장 준서를 시켜 이혼 서류를 쓰게 하고 박씨 집안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남의 집 며느리들은 착하고 순종적인데 저는 이기적이고 질투심이 많아 남편의 동생을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부모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자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빨리 사과해요. 나도 피곤하니까. 내 시간은 이제 금이야, 금. 식객 노릇하는 사람이랑 신랑이 할 시간 없다고. 모욕이 눈앞에서 노골적으로 펼쳐지자 피가 머리로 솟구쳤습니다.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분노에 찬 눈으로 그 세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어 그들에게 경멸을 퍼붓고 당장 이혼을 선언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썩어빠진 가족은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술이 움직이려는 순간 남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넓은 등이 제 앞을 가로막아 시아버지의 시야를 차단하고 제 폭발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행동으로 남편은 캐리어를 바닥에 내려놓고 부모님 앞에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모든 시나리오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는 남편의 등 뒤에 서서 그의 행동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폭력 앞에 굴복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끝없는 실망감이 차올랐습니다. 그가 저를 이곳에 데려온 것이 이치를 따지고 저를 보호하기 위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맹목적인 효자 역할을 계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완벽할 정도로 거짓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 오늘 소라는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동생에게 무례한 말을 하게 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생각이 짧은 여자를 탓하지 말아주십시오. 어르신들 혈압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준혁을 돌아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아, 네가 월세방까지 찾아가서 소란을 피운 건 곧 시작할 사업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겠지. 형으로서 동생이 어려운데 모른 척할 순 없지. 내 사업 자금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다. 그렇게 말하며 남편은 항상 들고 다니던 검은 서류 가방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의 손가락 움직임에 집중되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준혁 모두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가방 안에서 남편은
투명한 비닐 커버에 쌓인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는 그 서류를 준혁 바로 앞 유리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이건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명동 상업지구의 5년짜리 상가 임대 계약서다. 남편은 설명했습니다. 우리 집 상가 건물이 넓긴 하지만 대형 농자재 쇼룸을 열기에는 위치가 좋지 않아. 그래서 내 인맥을 총동원해서 이 자리를 너를 위해 임대했어. 계약 조건은 너에게 가장 유리하게 맞춰놨으니 신분증만 가지고 가서 서명하고 인수하면 된다. 게다가 준혁이 요구했던 3억 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준비해서 사업자금으로 직접 계좌에 넣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의 선언은 황금이 가득 담긴 폭탄처럼 거실에 떨어졌습니다. 잠시의 정적 후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준혁은 굶주린 짐승처럼 서류 뭉치를 낚아챘습니다. 그는 눈을 빛내며 페이지를 넘겼고 입이 귀에 걸릴 듯이 웃었습니다. 위치가 너무 좋다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손에 든 것을 떨어뜨릴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눈웃음을 치며 남편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역시 우리 맏아들이야.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질 줄 안다니까. 그녀는 저를 의기양양하게 쳐다보며 박씨 집안의 힘이 제 모든 저항을 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분노로 붉어졌던 얼굴은 만족감과 자부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이 일처리를 잘한다고 칭찬했습니다. 남자는 큰일을 할 때 저렇게 결단력이 있어야지 형제 돕는 데 쓰는 돈은 아까운 게 아니야. 그는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모든 관심은 이제 귀한 막내 아들의 새로운 사업에 쏠려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광적인 기쁨과 달리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조여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절망이라는 단어로는 제 감정을 표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어젯밤 무릎 꿇고 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남편이 이제는 우리 부부의 피 같은 예금을 모두 그의 가족에게 바치고 있었습니다. 3억 원, 그리고 5년간의 막대한 임대료. 그것은 우리가 평생 일해도 감당하기 힘든 거액이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우리의 작은 가정을 팔아넘겨 탐욕스러운 자들의 헛된 칭찬을 얻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씁쓸함과 비참함이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소리치고 싶었고 그 빌어먹을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다리가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준혁은 사업 계획을 떠들며 수익이 나면 어떤 신형차를 살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개업식 날짜를 잡고 준혁에게 부잣집 딸을 중매해줘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쓰러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의 역겨운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남편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이혼 서류를 인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환호성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남편이 가볍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가족들의 주의를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준혁아, 아직 드릴 말씀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모두의 시선이 남편에게 쏠렸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계약서를 가슴에 품은 채 형이 당장 3억 원이 든 통장을 꺼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얇고 빳빳한 종이 2장을 꺼냈습니다. 아까의 흑백 계약서와는 달리 이 종이에는 붉은색의 대한민국 국장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선명한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2장의 서류를 시아버지의 찻잔 옆 유리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똑바로 서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엄숙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부에서 직접 내려온 고위직 인사 발령장입니다. 저희 부부는 국가급 스마트팜 첨단 농업 프로젝트의 팀장과 부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근무지는 수도권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제주도입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방안을 뚜렷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현장에 지속적으로 상주해야 하는 핵심 프로젝트이며 업무의 시급성 때문에 다음 주 바로 제주도로 떠나야 한다고 파견 기간은 최소 3년에서 5년. 프로젝트가 확장되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연구 업무는 매우 바쁘고 기밀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로 돌아오거나 집안일에 참여할 시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의 발표는 세 사람의 얼굴에서 모든 미소를 앗아가는 강력한 한방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지러움을 느끼며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들었던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남편이 제게 아무 말 없이 이 모든 절차를 마치고 우리 부부를 위해 이 귀중한 기회를 잡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안의 놀라움은 이내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로의 발령.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이 가족의 착취에서 구원해줄 황금 열쇠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함 때문이 아닌 깊은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환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거실은 당혹감으로 가득 찬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시부모님과 준혁은 마치 차가운 물벼락을 맞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테이블 위에 붉은 발령장을 멍하니 쳐다보며 남편의 말이 가져올 거대한 후폭풍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거는 준혁이었습니다. 그는 임대계약서를 소파에 내팽개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로 그는 공황에 빠진 듯 남편에게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형이랑 형수가 몇 년 동안 제주도에 가버리면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는 누가 내? 3억 원은 누가 주는 건데? 그는 5분 전에 그렸던 장밋빛 미래가 연기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불안해했습니다. 남편은 지극히 평온한 얼굴로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대답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업무는 압박이 심하고 연구구역은 외부와 격리되어 있어 전화나 인터넷 사용이 제한될 거야. 송금이나 서류 처리가 매우 어려울 거다. 임대계약서는 줬으니 네가 직접 처리해. 3억 원은 우리도 남쪽에서 새로운 생활을 준비해야 하니 안정이 된 후에 보내주도록 노력해볼게. 남편은 노력해볼게 라는 모호한 말로 결코 실현되지 않을 약속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제야 충격에서 벗어났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는 준혁의 3억 원보다 더 뼈아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맏아들 부부가 멀리 떠나버리면 매달 생활비와 경조사비, 약값 등 이 집의 모든 자금줄이 완전히 끊긴다는 것을, 지난 5년간 박씨 집안을 위해 헌신했던 젖소가 이제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상실감과 탐욕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찻잔이 깨질 듯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남편의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가장 저속한 말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불효자식 먹여주고 가르쳐줬더니 이제 와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버려? 늙은 부모 봉양하고 동생 건사할 책임에서 도망치려고 공무를 핑계대? 그는 남편이 이 집을 떠나 남쪽으로 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자신은 그런 아들을 둔 적이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통곡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놨더니 제 갈 길 찾아 떠나버린다며 늙은 부모만 버려두고 간다고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며 제가 남편을 꼬드겨 가족의 정을 끊어놓은 여우 같은 년이라고 욕했습니다. 가족들의 광적인 비난 속에서도 남편은 돌처럼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변명하지도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거나 흔들리는 기색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시아버지의 욕설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부모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국가가 맡긴 임무를 완수하러 가겠습니다. 그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집 세 채,
이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을 가졌으니 멀리 있는 형을 대신해 부모님을 봉양하고 제사를 모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말을 마친 남편은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차갑게 식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남은 손으로 캐리어를 들고 우리는 함께 거실 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는 시아버지의 증오, 어린 고함과 시어머니의 거짓된 통곡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차가운 등불 아래 마당 위로 우리 부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등 뒤에서 쾅 하고 닫히는 철문 소리는 박씨 집안이라 불리던 그 집에서의 비극적인 세월에 대한 영원한 마침표 같았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우리를 부르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차는 강남의 넓은 골목을 빠져나와 등 뒤로 환한 불빛과 탐욕에 잠긴 가족의 혼란스러운 소리를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기대앉았습니다. 온몸이 마치 큰 병을 앓고 난 것처럼 노곤했습니다. 차창 틈으로 스며드는 겨울바람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차 안은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핸들 위에서 흔들림 없었고 각진 얼굴은 앞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단호하고 평온했습니다. 시댁에서 나와 대로를 달리는 동안 우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1시간 동안 일어난 지축을 흔드는 사건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차가 한적한 도로변에 이르자 남편은 천천히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주변은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안전벨트를 풀고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아주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다시 보는 사랑과 깊은 감사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두 팔을 뻗어 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함이 가득한 포옹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저와 동고동락한 남자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와 그의 재킷을 적셨습니다. 어젯밤처럼 억울함과 모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비겁한 겁쟁이가 아니었음을 깨달은 데서 오는 해방감과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애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어, 서윤아. 지난 몇 년간 쌓인 모든 슬픔과 억울함을 다 쏟아내. 내일부터 우리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제 아무도 내 아내를 아프게 할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여전히 목이 맨 목소리로 방금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명동의 임대계약서, 준혁에게 약속한 3억 원, 그리고 그렇게 쉽게 동생에게 넘겨준 세 채의 집에 대해서요. 남편은 씩 웃었습니다. 늘 진지하던 과학자의 얼굴에 보기 드문 장난기 어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제 뺨에 눈물을 닦아주며 자신이 공들여 연출한 완벽한 효도, 연극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5년짜리 임대 계약서는 완전히 가짜, 아무 가치 없는 종이 쪼가리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친구가 컴퓨터로 위조 인장을 만들어 인쇄해 준 것이었습니다. 준혁과 부모님처럼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죠. 명동의 그 어떤 상가도 준혁에게 임대되지 않았고 당연히 그를 기다리는 농자재 사업도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부와 성공의 환상을 심어준 것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라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는 3억 원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3억 원은 우리 부부가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모은 피 같은 돈이라고, 절대로 그 게으르고 배은망덕한 놈에게 줄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송금 약속은 우리가 안전하게 철수하는 동안 시부모님과 준혁을 달래기 위한 시간 벌기용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도착하면 지리적 거리와 업무의 기밀성이 고향에서 오는 모든 국어를 막아줄 가장 튼튼한 성벽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하고 감탄하게 한 거는 세 채의 집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왜 우리가 피땀 흘려 산 집까지 준혁에게 넘겨주는 것을 침묵했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눈빛이 매우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간의 침묵과 순종이 우리 인생에 뿌리내린 가족이라는 거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산 세 번째 집은 사실 시아버지 명의였고, 시아버지는 그 집과 나머지 두 채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인터넷 사기 투자에 쏟아부어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준혁에게 상속했을 때 법적으로 준혁은 그 빚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떠안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이 이 빚더미를 맏아들 부부에게 떠넘기려는 음모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걸음 물러나 기꺼이 모든 재산과 함께 그 거대한 빚을 준혁에게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귀한 남동생은 자신을 대신해 빚을 갚아줄 어리석은 형 없이 스스로 그 세 채의 집에 대한 은행 빚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모든 계획을 듣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 이 깊은 응징은 박씨 집안의 끝없는 탐욕에 대한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목을 끌어안고 기쁨에 겨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 남편은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침묵을 이용해 혈육이라는 이름의 잔인한 착취로부터 우리 작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완벽한 그물을 짜고 있었을 뿐입니다. 고요한 길가에서 우리 부부는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족쇄를 벗어던지고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댁에서의 그날 밤 이후 우리 부부는 남쪽으로의 긴 여정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서울 연구소의 업무를 인계하고 관악구의 낡은 월세방의 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15평 남짓한 방은 이제 책과 연구 자료, 옷으로 가득 찬 상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는 고된 일정이었지만 저와 남편은 끝없는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곧 이 숨 막히는 삶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기쁨이 모든 피로를 잊게 했습니다. 우리는 집주인에게 방을 빼겠다라고 통보하고 부피가 큰 가구들은 모두 헐값에 처분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기념품과 모든 예금만을 챙겨 제주도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시댁과 단판을 지은 지 닷새째 되던 날 오후, 제가 마지막 상자를 포장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반사작용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전화에 벌벌 떠는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 없이 귀에 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절규와 물건을 부수는 소리, 이성을 잃은 고함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아버지가 위독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혈압 쇼크로 집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태의 원인은 시부모님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재산을 몰아준 귀한 막내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아침, 준혁은 빌린 명품 정장을 빼입고 남편이 준 가짜 계약서를 들고 명동의 대형 쇼핑몰을 찾아가 상가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거만하게 관리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를 내던지며 열쇠를 달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시스템을 확인하고 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발견하자 정중하게 나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건달근성이 발동한 준혁은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쇼핑몰 보안팀이 출동했고 그들은 준혁의 팔을 꺾어 건물 밖으로 끌어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심지어 공무집행 방해죄로 얼굴이 퉁퉁 붓도록 얻어맞기까지 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집에 돌아온 준혁은 부모님께 울며불며 남편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은행의 채권 추심팀이 집으로 찾아와 명의 이전된 세 채의 집에 대한 연체된 이자를 통보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소유주인 준혁에게 당장 수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갚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잔인하게 드러났습니다. 화려한 사업에 대한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이 무시하고 착취했던 맏아들의 덫에 걸렸다는 것과 귀한 막내 아들이 결코 그 거대한 빚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분노에 시아버지의 뇌혈관은 터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당장 병원으로 와서 병원비를 내고 준혁의 은행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 났으니 이 위기를 해결할 사람은 남편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서 시어머니의 애절한 간청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노인의 어리석음에 대한 연민과 함께 인과응보의 대가가 너무나 빠르고 잔혹하게 찾아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은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애원하다 목이 쉴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돌을 깎는 칼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내일 제주도로 떠나야 합니다. 국가의 임무입니다. 모든 절차는 이미 끝났고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지난번의 선언을 상기시켰습니다. 세 채의 집과 모든 재산은 준혁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병원비와 은행 빚은 준혁이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책임은 끝났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초래한 이 재앙을 수습할 의무는 더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말을 마친 남편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 전원까지 꺼버렸습니다. 과거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안도하는 미소를 짓고 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의 그림자가 없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발 제주행 비행기가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는 가족이라는 감옥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짭짤한 바다 내음이 섞인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북쪽의 뼛속 시린 추위를 씻어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모든 세포에서 자유가 느껴졌습니다. 제주도의 하늘은 잿빛 구름 한 점 없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우리 부부의 마음처럼요. 모든 걱정과 눈물은 서울에 영원히 남겨두고 왔습니다. 우리는 단출한 짐가방 하나와 헌신에 대한 뜨거운 열망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프로젝트 관리팀의 차가 우리를 태우고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위치한 전문가용 숙소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넓고 쾌적한 시설에 압도당했습니다. 관악구에 곰팡내 나던 낡은 빌라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곳은 고급스러운 가구를 갖춘 현대적인 아파트였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광활한 바다 풍경이 펼쳐졌고 바람이 시원한 발코니에는 부겐빌레아가 화려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어깨에 턱을 기대고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여기가 바로 우리 둘만의 진짜 보금자리야. 이곳에는 욕설도 부당한 요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서로에 대한 존중만이 존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 부부는 열정적으로 일에 몰두했습니다. 수백 헥타르에 달하는 스마트팜 농업 복합단지는 이제 막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팀장과 부팀장으로서 저와 남편은 염분에 강한 작물 품종을 개발하고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온실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을 총괄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나날은 바쁜 업무 속에서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는 하얀 가운을 입고 뜨거운 햇볕 아래 실험 농장으로 나갔습니다. 밤에는 실험실에서 토양 샘플을 분석하고 성장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경력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요구하는 전화나 계산적인 가족 식사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의 능력은 최대한으로 발휘되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첫 번째 내염성 벼 품종은 뛰어난 수확량을 기록했고 장관님으로부터 직접 격려 서신과 거액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포상금과 높은 월급으로 현대적인 생활용품을 구입했습니다. 주말에는 스쿠터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리며 석양을 감상하고 신선한 해산물을 즐겼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평범하고 자유로우며 기쁨이 가득한 삶이 이제 생생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이 섬에 발을 디딘 지 1년이 되던 어느 가을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온실에서 토양의 산도를 측정하던 중 갑자기 현기증과 함께 심한 메스꺼움이 밀려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달려와 저를 안아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의사 선생님은 검사를 마친 후 환한 미소로 우리 부부가 결혼 초부터 간절히 바라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임신 6주차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제 배에 얼굴을 묻으며 제 뺨을 타고 흐르는 행복의 눈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굳건히 섰을 때였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저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힘든 일은 모두 자신이 도맡았고 제 뱃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과 매일 대화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우리 아파트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밝은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유와 사랑, 그리고 끝없는 탐욕의 잔인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랄 미래를요.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우리가 서울을 떠난 지 거의 3년이 지났습니다. 맏아들 민준이는 이제 2살이 되어 아장아장 걷고 아빠를 쏙 빼닮아 영리하고 귀여웠습니다. 우리 부부의 연구 경력은 계속해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고 우리는 국가 핵심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와 함께 평화로운 삶이 계속되던 어느 연말 오후, 고향에서 비극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그날 회의를 마치고 늦게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침통했고 손에는 낡은 우편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울의 먼 친척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시댁의 상황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고 소파에 앉아 남편이 편지를 읽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한때 그토록 거만했던 한 가족의 처참한 몰락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쇼핑몰에서 쫓겨난 그날 이후 완전히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형부부의 지원이 끊기고 세 채의 집에 대한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자 그는 무력해졌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성실히 일하는 대신 그는 도박에 빠져들었고 심지어 마약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예상된 결말이 찾아왔습니다. 은행은 소송을 걸어 세 채의 집을 모두 압류했습니다. 박 씨 집안은 모든 재산을 잃고 도시 외곽의 허름한 단칸방으로 쫓겨나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잃은 분노, 병의 고통, 그리고 망나니 같은 막내 아들에 대한 무력감에 그는 하루 종일 신세를 한탄하며 욕설을 퍼붓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준혁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집에 와서 어머니의 쌈짓돈마저 훔쳐 마약을 사려 했고 시아버지가 목발로 그를 때리며 꾸짖었습니다. 약에 취해 이성을 잃은 준혁은 아버지를 밀어 넘어뜨리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고 그 후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든 노부부만이 누추한 방에 버려졌습니다. 편지에는 시어머니가 눈물로 얼룩진 삐뚤삐뚤한 글씨로 쓴 쪽지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비통한 말로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제발 자비를 베풀어 서울로 돌아와 이 무너진 가정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굶어 죽기 직전이고 자신은 더 이상 폐지를 주어 살아갈 기력이 없으니 제발 돌아와 부모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눈물 젖은 글을 다 읽고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뿌렸던 극심한 탐욕과 불공정은 이제 그들 스스로 삼켜야 할 쓰디쓴 열매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를 낳아준 부모, 피를 나눈 혈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짓밟힌 상처는 이성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심호흡을 하고 시어머니의 애원 편지를 접어 단호하게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는 그 종이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다시 차갑고 단호해졌습니다. 서윤아, 우리가 가는 길에 되돌아갈 곳은 없어. 그들이 치르는 대가는 자업자득이야. 다시는 당신과 우리 아들 인생이 그 진흙탕에 빠지게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이 굶어 죽는 것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서울에 믿을 만한 지인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매달 자신의 계좌에서 100만 원씩 보내 시부모님을 돌볼 전문 간병인을 고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돈은 두 분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고 굶지 않고 약을 챙겨 먹으며 마지막 날을 맞이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것이 남편이 베풀 수 있는 효의 마지막 한계였습니다. 차갑고 비인간적이지만 그의 양심이 완전히 평안해지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를 안으며 그의 인간적이면서도 단호한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마지막 책임은 완수되었습니다. 과거로 향하는 문은 이제 영원히 잠겼습니다. 서울을 떠난 지 5년 후 우리 부부가 총책임자로 있던 제주도 스마트팜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푸르게 펼쳐진 내염성 벼 경작지와 완전 자동화된 온실 모델은 척박했던 땅을 최고의 청정 농산물 공급기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우리의 공헌은 정부로부터 합당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프로젝트 관리단을 대표하여 국가 과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매우 영예로운 국가 포상을 받기 위해 수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주국제공항은 눈부신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우아한 비단 한복을 입고 성공한 여성의 자신감과 행복이 깃든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5년 전에 마르고 검던 연곤의 모습보다 훨씬 더 중후하고 멋있어졌습니다. 이제 5살이 된 민준이는 셔츠를 차려입고 장난감 비행기를 든 채 우리 주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우리 세 식구의 행복한 모습은 많은 사람의 부러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남편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그가 핸드폰을 꺼내보는 동안 그의 얼굴이 몇 초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짧은 문장에서 그의 시선이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서울의 그 지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매달 100만 원을 보내 간병인을 고용하도록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짧지만 천근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오랜 투병 끝에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님은 현재 완전한 치매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으며 깊은 공감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장남으로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 효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죽은 자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비행기를 취소하고 장례식에 가고 싶다고 했다면 저는 기꺼이 그의 곁에서 그를 지지했을 것입니다. 남편은 부고 메시지를 잠시 더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지극히 평온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그 정보원의 전화번호까지 주소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의 동작은 마치 옷에 붙은 먼지를 털어내듯 단호하고 가벼웠습니다. 남편은 저를 돌아보며 이상하리만치 맑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이 세상에서의 인연과 원한은 이걸로 모두 끝났어. 자식으로서의 책임은 한 푼도 빠짐없이 다 갚았어. 이제 내게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가족은 당신과 우리 민준이뿐이야. 과거의 고통, 잔인한 착취, 악독한 욕설, 그 모든 것은 탐욕스러웠던 그들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묻혔습니다. 바로 그때 공항방송에서 서울행 비행기 탑승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상쾌하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제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민준이, 아들은 까르르 웃으며 장난감 비행기를 앞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탑승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공항 창문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황금빛 햇살이 우리 세 사람의 모습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 너머 맑고 푸른 하늘은 끝없는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지옥이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승리자의 자세로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 고개를 들고 모든 폭풍우를 등 뒤에 영원히 남겨둔 채 찬란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